안녕하세요. 오늘은 BTS 중국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 BTS의 구조와 기능, 제가 제목을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왜 하필 이런 보이밴드가 한반도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요약과 그 다음에 테이크홈 메시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BTS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우연인가 필연인가 일반론, 에너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BTS가 제가 이제 고안해낸 모델이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모델, 일명 우주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 얼만큼 부합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BTS의 그 하나사상, BTS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하나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BTS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저희 하나사상 이 모델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BTS에 대한 재현인데요. 최근에 BTS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룹으로서의 활동은 중단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음에 합쳐진다면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그럽니다. 요즘 저기 팝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류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한류는 아주 옛날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신라시대 때 이 포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두 개의 항아리에서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공연인데 일종의 서커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에서 칠부악이라는 이런 음악이 있는데 황제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7가지 궁중 음악인데 그중 하나가 고려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고려기는 고구려 음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당나라 때도 십부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고려기가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신당서라는 역사서에 고구려 춤은 호선무인데 바람처럼 빠르게 돈다. 굉장히 빨랐던가 봐요. 또 구당서에는 어사대부 양제사라는 인물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고구려 춤을 췄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나 고구려에 들어온 이런 춤들은 원래는 그 근원이 초원지대에서 발달했던 것 같아요. 초원지대에서 발달한 서역 국가들의 춤과 음악을 받아들여서 고구려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독창적인 그런 그 분야로 개발한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K-팝인데요. 실제로 이 보이밴드의 역사는 오리진은 미국이죠. 미국인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시작한 댄스 기반의 아이돌 음악을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는데 2000년대 토착화 과정을 거쳐서 한국만의 빠르고 역동적인 비트와 칼군무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석권을 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한류가 아니라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한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모방, 처음에는 모방이겠죠. 근데 모방인데 들어와서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되는 이런 능력이 우리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DNA를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리는 건 BTS가 성취했던 그런 업적은 BTS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업적들을 성취를 했습니다. 우선 그 클래식 음악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2년도 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음악 활동이에요. 상반기에.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난 6월 달에 그죠. 임윤찬이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최연소 우승을 하고 다른 이제 이런 콩쿠르에서도 2위, 3위 사실은 이 등수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한 거죠. 등수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한 업적인데 1위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피아노 부분에서 3위를 한 이런 게 있었고 6월 달에 아르투르 슈나벨 피아노 콩쿠르이 있었는데 여기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박경선 피아니스트가 공동 1위를 했고 박진영 피아니스트가 3위를 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 멘델손 대학 콩쿠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 부분에서 한국 학생들이 1위, 3위를 했습니다. 1위가 김정환이 한스 아이슬러 음대단이고 2위가 김지영인데요. 뮌헨 음악대학. 3위가 박진영, 박용호 공동 3위인데 하노버. 그러니까 앞부분 4명이 다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바이올린 부분도 양인모 아주 유명하죠. 장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서 5월 달에 1위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제 콩쿠르입니다. 장인모 바이올리니스트는 2015년도에 19세의 나이로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콩쿠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이 인모닌이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양인모의 인모하고 파가니니의 니를 붙여가지고 파가니니처럼 바이올린 연주를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국제 콩쿠르에서 유재원 1등을 하고, 뭐, 첼로 부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도 이것도 3대 콩쿠르에 들어가는 겁니다. 쇼팽, 퀸 엘리자베스, 차이콥스키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최하영 첼로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올라에서도, 그렇죠? 도쿄 국제 비올라 콩쿠르에서 박하영 1등하고, 워싱턴 국제 콩쿠르에서 윤소희가 1위를 하고, 그죠? 관악 부분에서도 바순, 프라하 국제음악 콩쿠르, 굉장히 유명한 콩쿠르죠. 바순 부분에서 1등을 하고 3등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둘 다 김민주인데 나이가 많은 김문주가 1등을 하고 나이가 어린 김민주가 3위를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 콩쿠르에서도 휩쓸고 있어요. 이사희 국제음악 콩쿠르 주니어 부분에서 첼리스트 1등, 2등, 이지연 2등을 했죠. 요한센 국제 현악 주니어 콩쿠르에서 바이올린에 1, 2, 또 비올라 유서연 1위 이런 식입니다. 그죠? 성악에서도 바리톤 김기훈이 영국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아리아 부분에서 1위를 했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6월 20일 날. 재즈 부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윤선이란 그 재즈 가수가 있는데 아마 프랑스에서는 아주 전설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매년 4월 30일이 세계 재즈의 날 기념인데요. 이때 이제 2011년부터 유네스코가 재즈를 통한 화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기념 행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세계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허비 행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즈 가수들을 초청을 합니다. 저 사람이 초청하는데 나윤선이가 초청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비틀즈의 존 레논의 이매진을 우리나라 말로 부르게 돼 있어요. 불렀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아주 활동 훈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모몽드지에서는 나윤선의 목소리는 도저히 이 세상의 목소리를 보기 어렵다. 이래서 재즈 부분에서도 아주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도 그래요. 박종성이 하모니시스트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닌데 작년에 5월달에 세계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전에 기록을 보면 쭉 청소년 시절부터 세계대회를 휩쓸다가 결국 성인대회까지 휩쓴 하모니카도 세계 1인자예요. 뭐 신문에 많이 났었죠. 수학도 허준이란 수학학자가 그죠? 뭐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필상까지 수상을 한 이런 기록이 있죠. 음악뿐 아니라 핵융합기술 이런 과학분에서도 세계 1위예요. 중심온도 1억도 이상의 고온에서 고성능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가 봐요. 1.5초. 이게 막 세계 최초였다고 그래요. 이전에도 쭉 1위였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7번째.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가 유럽은 이제 EU가 같이 하는가 봐요. 7번째 우주 자립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태풍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72시간 동안 태풍 진로에 대한 예보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보를 하고 나면 그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가 봐요. 그래서 오차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미국에 뒤졌습니다. 한 400km, 500km 오차가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185km로 줄었어요. 일본이 225km, 미국이 240km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를 예보할 수 있는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두 나라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해가지고 1위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BTS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시혁이라는 분이죠. 처음엔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석 프로듀서로 있다가 독립을 하고 처음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다가 2021년 작년 3월 31일에 주식회사 하이브로 이렇게 개명을 했죠. 대표이사하고 총괄 프로듀서로 계신데 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마 근데 이게 막 전체적인 이런 계획은 이분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린 자세, 수평적인 소통 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분법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배척적이지 않고 상호 수용적인 이런 자세가 오늘의 BTS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게 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2012년도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팀명 로고, 뮤직비디오, 사진, 무대, 헤어 메이크업 여러 분야에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멤버들이죠. 피독, 프로듀서, 슬로우 레빗, 권도형, 스프링 보이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음악 작곡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작곡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이게 올드 힙합에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힙합을 지금과 연결짓는 이런 노력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같습니다. 안무 팀장도 계시고 뮤직비디오 감독 및 스텝, 백댄서,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업적을 남기고 계신 거죠. 그 멤버들을 보면 7명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렇게 빨갛게 제가 기록을 한 멤버들이 래퍼들입니다. 슈가, RM, 랩몬스터죠. 김남준, 제이홉. 그리고 나머지 넷이 보컬이죠. 보컬인데 뭐 서로 뭐 보컬도 하고 또 랩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3명의 래퍼와 4명의 보컬리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이 한 사람도 없이 아주 이게 이제 굉장히 초기에 있는 강조가 됐었죠. 흑수에서 태어난 그룹이다. 이걸 얘기할 때 저런 출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RM이 리더죠. 메인 래퍼고 원래는 문예 창작과 진학을 원했었는데 뭐 학문, 알베르 까미, 헤세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또 영어도 독학으로 해가지고 아주 거의 네이티브처럼 말을 하는 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죠. 핵심 메시지 파트고 패션과 그림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에 돈을 기탁도 하고 미술책 제작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목표로 요도로 기탁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팬덤셀러, 아이돌셀러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멤버 중에 어떤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책이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RM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미국의 저명 서점들이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RM 추천 도서 코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도 윌리엄 터너 영국 출신 미술가인데요. 터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러니까 런던 내셔널 갤러리 세계적인 갤러리죠. 여기에서 RM이 터너를 좋아하니까 특별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영향이 반드시 노래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태형 B죠. 작곡도 하고 작사도 잘하고 그래서 위키디피아에
클래식 영역이 아닌 바리톤 가수에 유일하게 등재된 한국 가수입니다. 나킨 콜, 엘비스 프레슬리, 프랑크 시나트라, 링고 스타, 뭐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듣던 그런 그 가수들인데요. 전설적인 가수들이죠. 이런 가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슈가는 민용기인데 슈가가 이게 설탕이 아니고 슈팅 가드. 농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슈팅 가드 역에서 떼가지고 슈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리드 래퍼죠. 작사, 작곡, 프로듀싱, 피아노 연주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60여 곡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서브 보컬이고 특이하게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2016년 10월에 윙스의 웨이크를 공동 작사 작곡도 하고 2019년에 체코 인형회사 시지돌릭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핸섬이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국, 막내죠, 막내. 막내인데 군무의 아주 핵심 멤버고 별명이 방탄 손주단, 이 정국 때문에 황금 막내, 외국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해외 매체들이 르네상스맨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육상, 그림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잘하기도 하고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리허설 총괄을 모니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춤 재능이 뛰어난 그런 멤버죠. 지민은 메인 댄서인데요. 리드 보컬이고 발레도 했죠. 한국 무용도 거의 전공하다시피 하고 춤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칼군무에 항상 중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멜론 어워드 퍼포먼스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부채춤을 보였죠. 그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멤버입니다. 고음 담당이고 킬링 파트, 미성,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유명한 지민입니다. 제이홉은 서브 래퍼 메인 댄스입니다. 안무 팀장으로 있고요. 역시 작곡을 잘해가지고 40여 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믹스테이프가 홉월드인데 7곡이 들어있는데 거의 정규 앨범에 가까운 그런 믹스테이프를 낸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반복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따로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고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이밴드. 그래서 비틀즈의 장점, 마이클 잭슨의 장점,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이 세 사람의 세 그룹의 사람과 그룹의 그런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는 가장 완벽한 보이밴드라는 이런 평을 외국 팝 전문가들이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배울 게 많은 그런 보이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BTS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그 BTS 같은 그룹은 대중을 상대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나머지 제가 클래식 부분에서 얘기한 거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적으니까 일부에서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성취한 정도를 가치를 본다면은 BTS하고 그렇게 떨어질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내리고 있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팀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업적이 남겨지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에너지론으로 오늘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란 거죠. 신체적인 에너지가 있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고 사회적인 에너지가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에너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자연으로부터 얻죠.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면 땅, 하늘, 바다, 바람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 하늘, 바다에서 얻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사유작용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땅의 에너지를 보죠. 땅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았던 반도예요. 우선 벼농사를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 성원군 소로리의 벽시입니다. BC 13,000년 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벽시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두 군데서 그 연대를 측정을 했습니다. 미국 방사성 탄소연대하고 서울대학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양쪽에 같이 보냈는데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겁니다. BC 13,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중국 호남성 옥천압의 동굴에서 발견된 수나벽시가 BC 약 10,00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벽시였는데 바뀐 거죠. 그죠? 거의 3,000년 정도가 앞서는 벽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에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나온 책에는 중국 그 벽시가 가장 오래됨으로 돼 있었지만 쌀의 기원으로 기술이 돼 있었는데 최신 개정판에는 한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원 소로리에서 발견된 그 벽시가 BC 13,000년으로 쌀의 기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원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야생종이 있고 재배종이 있고 중간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간종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발견돼야 된다 그러고 외국 학자들은 오히려 봐서는 쌀의 기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가 봅니다. 콩은 원산지가 한반도,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세계 콩의 원산지가 만주하고 한반도인데요. 실제로 야생 중간 재배종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을 발산지라고 간주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음식이 이게 콩을 원료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콩의 종주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콩은 40%가 단백질이고 30%가 지방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잘 재배가 되면 생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미국에서 한반도 쪽으로 콩 원정대를 결성해서 보냈습니다. 윌리엄 모스라는 사람이 그 대장이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콩의 유전자 조사를 했습니다. 1929년부터 36년 사이에. 그래서 한반도에서 3,379종, 만주에서 513종, 일본에서 579, 중국에서 11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조선 한반도가 압도적이고 조선 만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유전자의 변이가 가장 많은 거, 야생과 중간과 재배종이 동시에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콩의 원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벼가 가장 오래되고, 콩이 원산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던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공룡들의 천국이었어요. 이 땅이. 세계 3대 공룡 화석지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미국의 콜로라도, 한국의 고성, 거기가 세계 3대 공룡 화석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3천만 년 전이에요. 저 때는 경상남북도가 큰 호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서 살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1800개가 발견이 되고 1982년도에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3대 공룡. 저런 공룡이 집단적으로 살아있을 만큼 먹을 게 충분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도 보성 지역에서 약 8,500만 년 전, 8,300만 년 전인데 후기 백악기에 또 공룡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레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는 이런 학명을 받았죠. 알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고성 단지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공룡들이 살았던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화산도 보면 백두산 화산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화산이었어요. 기원 후에 폭발한 화산 중에는 가장 강력했던 화산입니다. 946년에 폭발했어요. 이것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이게 백두산은 유럽 외국 학자들하고 북한 학자들이 계속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폭발한 연도가 정확하게 밝혀졌어요. 946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발해가 백두산 때문에 망하지 않, 발해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죠? 역사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해 멸망이 백두산의 폭발과 관계가 깊지 않았나 이런 주장이 쭉 있어 왔었죠. 근데 발해가 멸망한 건 92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건 확실히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력해가지고 밀레니엄 이랍션, 세계 폭발이 나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백두산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온천의 그 온천수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지의 그 바닥에 들어가면 거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그냥 조용한 화산이 아니에요. 핵실험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해야 되죠, 사실은. 백두산 천지하고 그 핵실험하는 장소가 불과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 학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터지면 아마 정말 지구상에 재앙이 온다는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아주 태고 쪽부터 땅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에너지인데요. 제가 고인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고인돌은 역시 이건 땅의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약 8만 개가 있는데 5만 개 정도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이 조그마한 한반도의 전 세계의 고인돌의 63%가 여기에 존재하냐 이겁니다. 저는 이거는 벼농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으니까 고인돌은 이게 그 무덤이거든요. 물론 목적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생활을 벼농사를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 무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뭐 고인돌 지금 지역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화순, 고창 지역 고인돌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고요. 전국에 걸쳐서 제주도까지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각 나라마다 고인돌 명칭이 다 있습니다. 영어도 테이블스톤이에요. 근데 외국 학자들이 고인돌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고인돌이라고 써요. 워낙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영국 학자가 쓴 논문이었는데 고인돌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고유명사처럼 됐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이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그 천문도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고대 천문학의 발상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BC 약 1200년경입니다. 대동강 지역의 고인돌이 BC 약 3000년경이고요. 평양도 BC 3000년. 남쪽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인돌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외국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그 고인돌의 천문도는 구멍이 크기가 달라요. 지름이 10cm부터 2cm까지 깊이도 다르고 저건 뭐냐 하면 별의 밝기에 따라 가지고 구멍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근데 저 구멍의 크기가 지금도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남쪽에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고인돌 시절부터요. 근데 실제로 그 후에 첨성대도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거든요.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됐죠. 저게 건립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일본에 첨성대가 생기고 당나라에 주공 측경대가 생겼는데 첨성대를 모델로 했다고 그럽니다. 세종 때 와서 세계 최고의 역사를 갖게 되죠. 세종 때 중국과 아랍, 그 당시에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였습니다. 아랍하고 중국이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통합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일식, 월식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이 중요하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하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농사를 워낙 오래 지어왔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바다 에너지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으니까 바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견된 그 방구대 안과칼을 보죠. 이 신석기 시대 그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그 고래가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지동물, 해양동물, 이런 것도 많이, 처음에는 237점이었는데, 나중에 계속 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육지동물도 있고 해양동물도 있는데, 고래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의 생태도 묘사를 하는데, 고래도 그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귀신고래 같은 경우는 새끼를 등에 올려놓고 다닌다고 그래요. 꼭 다 그려져 있습니다. 봄고래 색깔도 다르고, 또 노는 고래, 먹이를 찾는 고래, 고래의 생태까지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역이 아마 포항 근처가 고래잡이의 주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강원도 정선의 매둔동굴에서 그물추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연도가 약 29,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발견된 그물추가 발견된 게 한 세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핀란드 지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게 10,000년 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걸 한 2만 년이나 거슬러 가는 29,000년으로 된 연대가 그물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바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백제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조선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다가 자기들 생각에 제일 잘 만들어진 배다. 그럼 이름이 구다라선입니다. 구다라가 백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가는 거 앞에다가는 구다라라고 이름을 붙여요. 백제배예요. 고려도 거의, 그죠? 고려 때 적재량이 400톤 내지 500톤 배를 만들었는데,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가 1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1492년이면 벌써 한참 후잖아요. 170, 80년 후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따라갔던 배도 100톤 이하. 이 100톤 정도의 배를 가지고 미 대륙을 발견한 항해를 했는데, 그때 너댓배 되는 그런 적재량 배를 만들었어. 고려시대 때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거북선. 그죠? 그리고 지금 조선업도 거의 세계 1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쌓아져온 그런 기술의 발달, 이런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위산업도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특히 이 잠수함도 굉장히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수함 만드는 이런 기술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수 온도가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968년부터 2018년 사이 약 50년 사이에 측정을 한 게 세계 평균이 0.43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역은 굉장히 높아요. 동해가 1.39도, 남해가 0.92, 서해 1.1. 다 지금 세계 수준의 3배, 4배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렇게 막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많다는 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폐쇄적 해양이라든지 극지방의 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꼭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 바다로부터의 에너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